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종유 애널리스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좀 글로벌 이슈 중에 많이 눈에 띄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항공기가 추락을 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가 특히 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근에 떨어져서 좀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경제와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제 미국 증시도 본격적으로 하락 전환한 게 이 사고 소식이 터지면서 전환된 거였죠. 아직까지도 좀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어서 속단하긴 이릅니다만 대부분의 예상은 이렇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이슈 자체가 시장을 흔든 적이 없었다. 맞습니다. 이게 6개월갈 이슈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도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좀 복잡하다는 구조가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지금 서방 인원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라는 거, 미국인이라든지 유럽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타고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과연 반군 쪽에서 한 것이냐, 아니면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오인 사격을 한 것이냐, 이것에 관련된 문제에 따라서 양쪽 다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반군이 한 것이라면 실제로 반군 자체의 문제에 의해서 러시아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러시아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 했다면 그동안 서방과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지해주는 쪽이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떤 경우가 되었든 미국과 러시아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더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좀 사태 추이를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세 지역, 이라크 내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내에서의 분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분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뒤에는 전부 미국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뿐 아니라 서방 국가 전체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의 과거처럼 부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병력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군사적인 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사일 투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지금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빚쟁이기 때문에 빚을 갚기도 바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채 한도를 제한적으로 늘려놓은 상황에서 지금 미국 정부가 부채를 또 지고 이렇게 국제적인 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지금 미국의 예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엔 깡패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국제 분쟁에 다 끼어들어서 조종자 역할을 했던 미국이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예상도 떨어지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위상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슈퍼맨이라고 불렸던 미국이 최근 들어서는 내부적으로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과거처럼 쓸데없는데 돈 쓴다 이런 시각에서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재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슈퍼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런 분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제 분쟁에서 조종자 역할을 했던 미국이 한 발 빼면서 결국은 각 지역에서 조금조금만 그런 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선 중국과 일본의 분쟁, 또 중국과 필리핀의 영토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또 실제로 중국과 미국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직접적인 충돌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충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현재 상황은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만큼 극단적인 비관을 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지만 과거 경험상 한 번도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준 적이 없다라고 낙관적인 해석만 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아침에 비교적 한 0.7% 하락했다가 지금은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낙폭을 줄여가고 있다는 측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금요일마다 나타났던 조정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 시장에는 제한적이지만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해서 눈을 떼지 마시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으로는요, 오늘 시장 포인트 한번 알아볼 텐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초가는 꽤 많이 낙폭이 있었지만 그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7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포인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2020선에 항상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다가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힘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에서 나오지 않고 연기금과 개인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약간은 불안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극복해낸다면 기술적인 저항을 극복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단기적인 불안 요소들을 스스로 극복해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종목군들, 상대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고, 또 하나 지금 거의 습관적으로 금요일마다 조정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또 습관적인 부분도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것도 박스 상단 부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 지정학적 악재에 가려지긴 했지만 미국 주택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사고 있는 게 물론 업종 내 종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는 팔지만 삼성전자는 사고 있고요. 또 기아차, 현대차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을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는 걸 보면 외국인들의 뭐 국적이나 성격이 어떤 국적이고 어떤 성격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의 가장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IT 내구재를 사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동안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박스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박스를 벗어나려면 굉장히 큰 모멘텀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만 놓고 보게 되면 박스권을 조금 돌파해서 박스권의 상단을 조금 올려놓을 만한 요소들은 서서히 좀 갖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탄력적으로 뭐 2100선까지 단숨에 올라가진 않겠지만 한 뭐 2030선, 2040선까지 단계적으로 계단을 하나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서서히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강한 탄력은 좀 부족하지만요. 서서히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 희망적인데요.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늦게나마 천천히나마 계속 이어지기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삼성중공업 준비를 하셨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어떤 상황인가요? 주가로 봤을 때는 거의 계속 날마다 빠지는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오늘 대형 가스 운반선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가스 운반선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규모로 큰 배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 물론 호재라고 봐야 되고요. 이와 관련된 반등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여전히 해양 플랜트가 중심이다. 근데 해양 플랜트가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핵심은 뭐냐면, 삼성중공업이 과거처럼 이렇게 굉장히 깜짝 실적은 아니고 수주라고 좀 해야 될까? 깜짝 수주 이런 게 많았습니다.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한국이 하지 않았던 것들, 한국이 하지 않았던 규모의 그런 공사들을 많이 따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익성을 봤더니 수익성도 별로였고, 그리고 몇몇 프로젝트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실제로 해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었던 큰 가스선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기도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또 능력을 뛰어넘는 걸 수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좀 들 정도로 최근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신뢰는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미지수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상선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상선 시장 쪽의 핵심은 여전히 삼성중공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쪽에 여전히 장기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오늘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진해운이 오늘 5% 이상 상승하면서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는데요. 한진해운의 상승 요인 어디에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삼성중공업, 한진해운 둘 다 뭐 바닥을 모르게 떨어지다 오늘 탄력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데, 한진해운의 재료는 딱 한 가지입니다.
흑자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구조를 계속적으로 대한항공 쪽에서 가져가면서 대한항공으로 넘어가면서 재무 구조도 개선되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실제로 최은영 회장이 손을 놓고 나서 조중호 회장이 오면서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좋아진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순위까지는 아니겠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아주 소폭 흑자가 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짜낼 수 있는 건 최대한 짜냈는데 이제는 그럼 업황이 돌아서야 되는데 최근에 뭐 BDI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아직도 글로벌 경기의 흐름이 제한적이라 크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업황이 살아나지 않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국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는 동의. 그런데 본업 자체가 회복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좀 트레이딩을 병행해야 되는 단계이지 그냥 사서 들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현대엘리베이터나 현대상선이나 이렇게 거의 극점까지 갔다가 바닥에서 이제 살아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 말 그대로 장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것이다에 좀 더 무게를 두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본격적인 업황 기대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진해운 오늘 시장에서는 많이 주목받고 있지만 조금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좀 상승세가 좋은 종목들 살펴봤다면 반대로 하락폭이 좀 큰 종목도 있는데요. GS 리테일, BGF 리테일, 이 리테일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상황들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GS25라든지 아니면 그 CU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다니면서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뭐 일본 브랜드인 뭐 세븐일레븐이라든지 이런 것들 편의점 주로 보는데 위드미라는 편의점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이 위드미를 그 이마트 쪽에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마트 쪽에 가져가면 이마트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밀어붙이면 엄청나게 점포를 늘려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편의점 포화라고 하는데 위드미가 새롭게 들어와서 그동안 뭐 돈이 없어서 제한적인 그런 점포수를 가지고 있었다가 신세계가 말 그대로 이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결국은 굉장히 점포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받으니까 결국은 최근에 업황도 안 좋은데 경쟁자, 그것도 굉장히 덩치 큰 경쟁자가 나타났다. 문제는 뭐냐면 위드미 같은 것들이 생긴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신세계 전략 이렇게 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전국에 100개가 깔려 있는데 그 100개의 일종의 지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포들을 깔아놓고 중요한 물품들은 모두 이마트에 보냈다가 실제로 주문은 이마트에 넣고 찾아가는 건 위드미에서 찾아가는 단계로,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뭐 택배를 통해서 받는 형태를 아예 뭐 이런 식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형태의 뭐 매매를 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시너지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IT망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유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그냥 편의점 브랜드가 하나 늘어났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마트 슈퍼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마트 슈퍼를 포기한 상태의 이 위드미라고 하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마트 상품들을 갖다 놓고 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통 경로를 찾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이런 부분들이 이마트에도 단기적으로 뭐 자금이 소요되는 뭐 불편함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부담을 받고 있는 거죠. 뭐 CU, GS25 분명히 큰 회사이고요. 큰 유통회사인 건 맞지만 만약에 이제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마트까지 이용해서 더 대량 물량을 신세계 쪽에서 만약에 조절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회사들이 조금 많이 약점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급락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재료가 강력하다라는 얘기고 단기적으로 반등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잠시 조금 상승에 대한 기대를 접고 오히려 낙폭 과대가 되길 기다리거나 밸류에이션 하단까지 내려오기를 좀 기다리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 업계가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았던 상황이 또 신세계의 위듬이 진입하면서 경쟁이 더욱더 심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오늘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점들 유의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엘도라도 전문가님과 선물은 선물이다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엘도라도의 선물은 선물이다 시간입니다. 선물에 대한 투자가 여러분께 정말 선물을 받은 것처럼 좋은 일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엘도라도 전문가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 좀 살펴보자면요. 어제 글로벌 증시가 조금 좋았다가 조금씩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우리 증시는 시초가가 꽤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물 시장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대응 가져가셨나요? 네, 일단 오늘 시작 부분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에 많은 관심을 가져갔고요. 시가가 생각보다 많이 낮게 시작이 돼가지고, 좀 올랐으면은 이제는 매도를 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져서 오늘 좀, 네,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매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비차익과 차익 좀 나눠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매매는 전체적으로는 571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차익이 18억 매도, 비차익이 553억 매도, 이렇게 양쪽으로 다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매도 나오는 상황에서 시장 상황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치고 있나요? 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상승 쪽에는 한계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예상대로 10시 이후에는, 내리지도 않았지만 오르지도 못하는 시간이 상당폭 거의 2시까지 이어졌었는데, 이런 프로그램 매매를 결국 이겨내고 2시 이후에는 다시 상방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네요. 네, 처음에는 좋지 않았지만 상방 쪽으로 이제는 좀 틀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좀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 알려주실 시간인데요. 어제는 파생과 선물 소개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에 대해서 먼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옵션이라는 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파생 상품에서의 옵션은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특정 대상물을 장래에 지정된 날 또는 그 이전에 사전에 정한 일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선택권을 매매하는 게 옵션 거래죠. 네, 현대적 의미의 옵션 거래는 이제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붐이 있었던 17세기경 시작이 됐는데요.
1630년대에는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재배가 유명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튤립 재배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작황에 따라서 가격 변동의 폭이 커짐에 따라서요. 재배자들과 중개업자들은 안정적인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죠. 이때 옵션을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튤립을 매입할 중개인들은 콜 옵션을 매입함으로써 일정 기간에 정해진 가격으로 튤립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튤립 재배자는 풋을 매입함으로써 일정한 가격에 팔 수 있게 되었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튤립 재배자와 튤립 구매자도 풋 옵션, 콜 옵션 이렇게 나눠서 샀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풋과 콜 옵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풋 옵션과 콜 옵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콜옵션은 이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하죠.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사전에 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해당 상품이 거래될 때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싼 값의 상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가격이 사전에 정한 가격보다 낮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우에는 굳이 살 필요가 없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시장에서 그냥 상품을 구입할 수가 있죠. 옵션은 이제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은 해당 옵션을 매도한 사람에게 일정한 구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풋옵션은 반대의 경우죠.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사전에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해당 상품이 거래될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싼 값의 상품을 팔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해당 상품의 가격이 사전에 정한 가격보다 높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우에는 콜옵션처럼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시장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죠. 옵션 매수자는 콜과 풋 구분 없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옵션 매도자는 옵션 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옵션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옵션 매도자는 이미 받아둔 프리미엄이 이익이 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무한대로 책임지도록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풋 옵션과 콜 옵션,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거냐의 예상에 따라서 다른 걸 사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선물 옵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이제는 더 밀리기는 힘들어 보이는 시간대가 됐고요. 현재 가격에서 큰 차이 없이 마감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 10시까지 봤을 때 일단 상승의 힘이 다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의 판단이 오늘 좀 아쉬움으로 남네요. 계속해서 2시 이전까지 횡보세를 보여가지고, 일말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2시 이후에는, 뚫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금요일 전략 계속해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도라도 전문가님과 알아본 선물은 선물이다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글로벌 이슈는 중국의 GDP 성장률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얼마 전에 바로 2분기 중국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7.5%,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경기에 하반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님, 중국 GDP가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우리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과거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국에서 중국 그 경기 얘기 가지고 떠들어봐야 중국 정부가 조절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이번 결과가 바로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도 조금 증가했고요. 산업생산 증가율도 거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향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 GDP 증가율은 시장의 예상치 정도를 채웠지만 M2, 즉 유동성을 증가시켰는데 유동성도 과거처럼 이렇게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완만하게 살짝 돌리는 정도로만 증가시켰는데요. 돈이 필요한 곳에만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실물 지표들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 유동성 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 뭐가 이렇게 이끌고 있냐를 봤더니 중앙 프로젝트의 투자, 그 중앙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크게 늘면서 이번에 고정자산 투자가 늘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좀 더 어떤 것들인지 항목을 자세히 봤더니 철도 투자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고정자산 투자가 전반적으로 중국의 GDP가 좋아진 것은 중국 정부의 철도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제한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중국 GDP의 성장 기여도가 대부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소비 떨어지고 있고요. 순수출은 바닥에서 약간 변화하는 양상 정도. 그런데 이제 총고정 자본 형성가 이제 고정 자본 투자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정부 투자라는 얘기고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의 소비나 수출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늘지 않았다라는 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주요 소비재들의 전반적인 소비 성향도 최근엔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의 소재 산업들이 지금 다시 생산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이슈인데 이게 계속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는 7.5%를 채웠습니다. 목표가 7.5%인데요. 그러면 목표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진핑의 그동안의 행보가 뭐였습니까? 과잉 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미래 10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 지금 당장의 성장을 포기하더라도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것이 시진핑의 발언이었다면 지금 만약에 정부가 조금 돈 풀어주고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서 보호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죽어야 하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면 시진핑의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상 다시 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보고 우리나라 철강조 화학조 살아나겠네 생각하는 것도 아직은 좀 무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하반기에 이제 중국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라는 관점에서 향후 부동산 경기의 움직임, 또 유동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중국 경기의 변동성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M2 증가율인데요. 지금 정부의 목표치가 13% 정도인데 이거보다 지금 많이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많이 공급하고 있는 이 갭은 지금 돈이 필요한 농촌이라든지 일부 지역에만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처럼 전면적으로 돈을 공급하지 않는다라는 관점. 또 하나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오히려 시장 기대보다 부진하게 나와서 중국이 강력하게 부양책 쓰면 그게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겠냐라고 봤던 건데 그게 안 나오니만큼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여전히 중국에서 정말 좋아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어렵게 찾아서 구해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예상을 GDP 성장률이 상회했지만 그 자체로는 우리가 좋아할 일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깊숙이 살펴보시고 더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이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해외 대형 펀드들이 주식을 사는 것을 조금 꺼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는 달리 또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는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동향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우리 시장과 이머징 마켓과는 좀 달리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선진국 펀드에서 최근에 들어오는 자금이 좀 제한적입니다. 서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좀 빠져나갔고요. 북미 쪽에서는 자금이 아주 소폭 들어오는 양상이었는데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매도가 줄거나 아니면 매수가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선진국으로만 몰렸던 돈이 이머징 쪽으로 약간 흘러 들어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블랙록의 그 기사들,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블랙록 2분기 실적은 좋을 거다. 그런데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은 조금 낮춰잡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현재 블랙록이 19%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58%, 현금은 23%, 채권은 23% 갖고 있는데
향후 블랙록은 주식을 더 사기보다는 해외 채권에 대한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왜냐하면 주식이 대부분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고요. 일본을 그중에서 또 주목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웨이츠 펀드라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가치주 펀드 같은 미국의 유명한 펀드가 있는데요. 이 웨이츠 펀드 같은 경우에는 현금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 종목이 없어서. 왜 살 종목이 없느냐? 가치주 기준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장주 이런 종목군들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싼 종목군들을 사서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게 이 펀드의 역할인데 그럴 만한 주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사고 기다리다 보니까 재작년에 굉장히 투자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던 웨이츠 펀드의 지금 펀드 순위가 저 밑에 꼴찌권으로 내려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밸류에이션적으로 살만한 종목은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투자 구루나 아니면 투자 은행들의 시각을 봐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이 골드만삭스는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완만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칼 아이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웨이츠 펀드를 말씀드린 것처럼 살 종목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들 그리고 기관들의 주식 투자 비중이 13년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시장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이 설정하고 있는 ETF에 돈이 너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 경계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것은 맞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부양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나 주식시장 자체적으로는 분명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 증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고 자유로운 한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조금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만약에 해외 쪽에 조정 압력이 가속화된다면 거기서 우리 시장도 또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냥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는 참 복합적인 이슈였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 없지 않은 반면에 선진국 시장이 조정이 된다면 우리 시장에도 그런 영향 꼭 미치겠죠. 이런 점들 잘 유의하시고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후에 종목 신호등 시작하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입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
또 이 종목 지금 사도 될까 걱정이신 분들, 저희 리치맵 홈페이지에 그런 고민들 올려주신다면 바로 이 시간에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상담과 함께 종목 신호등을 켜주실 겁니다. 오늘도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화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화를 지금 사고 싶으신 상황인데요. 한화가 지금 바닥권인 것 같고 또 하반기 경기 회복과 태양광 회사들의 실적 회복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될지 또 사게 된다면 비중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한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수를 문의하신 것 같은데요. 매수는 일단 뭐 사셔도 되고, 그 다음 비중은 20% 정도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드리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보시면 무지하게 빠졌습니다. 그죠? 자, 2013년도 10월 21일부터 고가를 찍고 42,000원부터 26,000원대까지 빠졌죠. 상당히 많이 빠졌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장이 잠깐 6월부터 좋을 때는 또 급등을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하냐면 이 하나는 실질적으로 하나케미칼이라는 하나건설 그리고 계열사들에 대한 지주사 역할을 합니다. 지주사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이 하나라는 건 화학업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방산도 있지만 태양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화학업종과 태양광 업종 시향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고요. 그게 나쁘면 계속 내려갑니다. 회복될 때까지. 자, 그래서 이 화학업과가 태양업은 이 경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상당히 중요한 주가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화학주는 결국은 경기가 좋아져야만 화학주도 어느 정도 가고요. 태양광도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경기가 잘 돌아가야만 태양광 쪽에서 투자를 하든지 하겠죠. 그죠? 태양광 설치를 하든지 발전소.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해서 경기 회복이 될 것 같으면 이런 화학이나 태양광주를 사시면 되고요. 특히 그래서 하나는 수혜주다. 경기 회복 시에. 그래서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기술적으로 많이 빠지다. 이제는 제가 보는 이제 검정색 땅선을 돌파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2주 정도 안에 다음 달 정도부터는 추세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전반적인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봉입니다. 이제는 바닥에서 탈피하지 않겠나. 월봉도 많이 빠졌죠. 사상 최근에 52주 저가로 갔었고, 자,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바닥에서 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일봉상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면서 조정하면서도 상승이 추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잘 유지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 한번 투자 포인트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 금방 태양광 업황이라든지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두 가지 그겁니다. 화학사업이나 태양광 사업 좋아지면 이 회사도 실적도 성장되고 되죠. 근데 2분기 실적은 화학 쪽은 아직까지 좀 부진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건설도 부진하고요. 근데 하나건설에 4천억 유상증자를 했죠. 그래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제적으로 2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다 반영을 시켰고요. 대소산 것도 하면서 이제 3분기부터 좋아지고 이라크 이제 프로젝트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히 화학 업종은 2분기보다는 이제 3분기부터 본격 좀 회복되지 않겠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경기 회복에 대한 하드죠.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반기는 지금보다 나아진다 이렇게 보시고 태양광 쪽은 중국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도 공장 가동률이 하나솔랑 큐셀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개선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현재 올해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가치를 봤을 때 자산 가치는 0.5배 수익 가치로 봤을 때는 1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평가 영역은 아니죠. 그래서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수에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제 기관들이 어제 사고요. 오늘 또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계속 팔다가 이제 조금 사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이 이제는 좀 반등 영역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완전히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물론 이제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좀 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여기 저항선인 매물대가 있죠. 이게 3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24,350 저가인데 25,000원 정도는 지지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25,000원 정도 지지해주면 된다. 그래서 지지선만 잘 하시면 지금 뭐 1,500원 정도 차이니까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큰 건 아니죠. 그래서 손절선만 유지하면 그냥 쭉 들고 갈 수익 난 상태에 들고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닥권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 20% 정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화의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분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 켜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안심하시고 바로 지금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동전자통신,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종목인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미동전자통신을 6,100원에 20% 사셔서요. 하이로, 그러니까 뭐 비쌀 때는 팔고 낮을 때는 좀 사는 그런 전략으로 매매 중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저항선이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는 청산해야 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미동전자통신 어떤 상황인가요? 네, 미동전자는 투자 포인트는 뭐 대다수 아시니까 제가 종목 신호도 몇 분 해드렸고요. 리딩을 계속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결론을 내서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테마주로 스마트카나 이런 테마주로 오면 급등하고 나서 여기서 깨져서 같이 코스닥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거래가 없죠. 거의 거래가 없는 상태고 거래가 좀 두 번 실려. 이거 매집 구간이에요. 매집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지금도 아직 다 거래가 그렇게 실리지 않습니다. 하시면 조만간에 이제 8,000원 정도 내려오면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시면 파동상으로 일봉상입니다. 제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파동을 계산해 보면 자 박스권에서 올 때 제가 여기서 계속 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한 30% 20-30% 올라왔습니다. 한 번 가고 조정받았죠. 두 번 가고 또 조정받고 이제 조정받으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 파동에서는 항상 세 번째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듯이 여기서 조정이 들어간다면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목표가까지 왔다.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을 때 6,000원 초반에서는 1차 목표가가 6,700원. 그래서 6,700원 와서 조정을 며칠 거쳤고요. 이제는 2차 목표가 중장부 8,000원이라고 했죠. 지금 8,000원 오늘 7,800원대 왔었습니다. 그래서 7,830원까지 왔었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이익 실현을 고민을 해보시라.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제가 보는 목표가 상단, 그러니까 목표가 왔습니다. 주봉상으로 7,800원 이렇게 단기에 왔고, 그래서 여기서 등락을 할 때 모습을 보면 되고요. 물론 이제 계속 여기 유지를 해주면 추가적인 상승, 이것도 고가 뚫고 갈 수도 있겠죠. 그때 여기서 어떤 모습을 그런지 보시면서 이제는 이제 변곡점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목표가는 단기적인 겁니다. 단기 일봉상으로 목표가는 8,000원이고요. 목표가 이제는 손절가를 높이겠습니다. 익절 가격 7,300원이자 여기 7,300원 정도는 유지해줘야 된다. 종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7,300원 손절가 목표가 8,000원 기억하셔서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절가가 지난번보다 많이 높아졌는데요. 미동전자통신의 종목 신호등 어떤 분인가요? 네, 적색 신호등 켜드리겠습니다. 네, 미동전자통신 이제는 팔아야 할 때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라는 적색 신호등 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넥센타이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바로 수요일 저녁에 저희 리치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무료 방송 보시고 어제 15,500원에 비중 40%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어제부터 잘 오르고 오늘 장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이 종목은 잘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까지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넥센타이어 얼마까지 봐야 할까요? 이제 수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어제 목요일날 아침부터 15,200원대 15,500원 매수를 하면 단기 투자로 아주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늘 지금 급등하고 있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보시면 이제 주봉을 보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뭐 이것은 뭐 회사 내용은 대대서 아시겠지만 3분기부터 작년 이 공장이 가동되는데 여기서 캐파 확대하면서 생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성장성을 생산 능력 확대로서 성장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현재 시장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보시면 외국인들이 주로 순매수를 해놨고요. 이제 다시 기관이 최근에 순매수로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괜찮은 상태에서요.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죠. 주봉상으로 보시면 월봉도 보시면 이제 박스권인데 여기 박스권 상단에 매물대가 있죠. 여기 18,500원입니다. 그래서 18,500원까지는 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좀 더 가지고 가자. 그리고 현재 상태도 모습이 좋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이제 여기 파동상으로도 조정받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거죠. 그럼 이 상승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목표가 18,500원, 손절가는 15,500원 사신단가 여기를 유지해 줘야 된다. 그래서 15,5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센타이어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알아봤습니다. 넥센타이어의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분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 켜드리겠습니다. 네, 넥센타이어 안심하시고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신호등을 한번 켜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 알아볼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바로 그저께죠. 수요일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런 굉장히 변화가 큰 주가 흐름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애널리스트님, 미래에셋증권이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참 좋았는데요. 이런 점은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증권사들의 실적이 그러니까 증권사 실적으로 말하면 이제 1분기 3월부터 6월이 되겠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람은 그만큼 많이 잘라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기본적인 영업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수료이익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채권 쪽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채권 시장에서 수익이 올라가서 아마도 흑자 반전하는 기업들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셋증권은 특성을 보시면 다른 회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수료의 구성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수료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펀드 IB 업무, 자산관리 이런 쪽의 수수료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이게 늘고 줄어서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미래에셋증권은 이 비중이 작으니까 이게 줄어들어도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주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가장 먼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시면 현대나 대우, 우리투자, 삼성 대부분 증권사들의 이익 변동 개수가 굉장히 높죠. 특히 삼성이나 미래에셋이 약간은 자산관리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자산관리나 펀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대형사들의 이익 변동 개수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시황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이익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대우도 마찬가지고 우리투자는 상대적으로 적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더 적고요. 여전히 펀드 중심의 미래에셋이 가장 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정받으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모두 주가가 빠져서 PB 6배 수준, 0.6배 수준까지 빠졌었는데 여기서의 반등을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보면 미래에셋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서 가장 먼저 수익도 좀 증가하고 작년 분기 대비했을 때 거의 뭐 500% 가까이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가장 먼저 올라왔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 바로 그저께죠. 그저께 굉장히 많은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미래에셋생명을 인수하는 소식이 들려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에셋생명의 인수가 이 증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그림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점점 유니버셜 금융으로 가다 보니까
그 은퇴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연금 같은 것들은 실제로 이제 보험사와 증권사가 같이 가는 게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채권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운용이 좋은 뭐 미래에셋 쪽과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지금 당장 얻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원래 어떤 구조였느냐, 미래에셋 캐피탈이 지금 미래에셋 증권과 생명보험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이게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이런 식의 일자형의 그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 큰 변화도 없는데 미래에셋 증권이 괜히 돈만 써서 27%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27% 인수한 것도 좋다. 장기적으로 그림 좋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번에 인수할 때 장부가 PB 대비해서 1.1배로 인수했거든요. 근데 상장되어 있는 생보사들의 지금 평균 PB가 0.8배입니다. 왜 비싸게 인수했냐라는 거죠. 지금 생보사들의 전체적인 상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기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게 생보사 입장에서 좋은데 장기금리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업 업황도 안 좋죠. 그 다음에 IFRS 적용되면서 재무구조를 추가적으로 더 튼실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 그 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환후 선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어서 나중에 또 물량 부담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비싸게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곱게 볼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주가만 높여놨더니 이 쓸데없는 짓 하더라.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그 얘기가 나오면서 하한가로 떨어졌고요. 최근 흐름도 계속 탄력을 잃어버리는, 그동안 보여왔던 상승 추세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생명의 인수가 주는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물론 긍정적인 그림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별로 좋은 그림이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주가가 그대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주가 흐름 좋았는데 미래에셋 생명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정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점들을 종합을 했을 때 우리가 미래에셋 증권의 투자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권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증권업종이 최근에 반등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금융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효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쪽은 지금 금리 인하 효과가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미래에셋 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증권주의 대장주였다면 이제는 역으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대장주에서 이탈하고 다른 종목으로 그 역할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미래에셋 증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이제는 종목 교체를 고민해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는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증권주를 계속 사고 싶으시다면, 또 우리 지수가 좀 더 올라간다라고 믿으신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뭐 우리투자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대우증권 같은 종목군들의 선택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업종 요즘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증권업종에 투자하신다면 이제는 대장주였던 미래에셋 증권보다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 타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애널리스트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